자, 그러면 이제 그 레슨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그 다양한 예제들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파이썬하고 C++ 관련해서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 또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적인 어떻게 3D로 돌려야 되는가를 좀 배워봤거든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벌써 절반 정도의 내용들이 왔고요. 이제 지금 밑에 뒤에 음악 들리시죠? 예. 이게 이제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하는 데까지 쫓아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운드와 함께 100초 100초 동안의 100초 미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앞부분에 있는 것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쫓아갔다 오셨다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내용을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럽겠네요. 예. 100초 미션 곡, 예, 보통 뭐죠? 런닝맨 이런데 뭔가 이렇게 맨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레슨 5는요, 여태까지 이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직접, 넣은 게 아니라 제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형태들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실제 로봇 시스템들이 있는 것만 갖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직접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데이터를 다른 곳에서 받은 다음에 그걸 잘 써보려고 하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어떤 편집 기술이라던가 어떻게 세팅을 해야 내가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가져다 쓰기가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원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딱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이제 남의 거 갖다가 좀 쓰고 일부는 또 내가 직접 만들기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해보시면은 직접 만든다라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려고 저는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이번 예제 아주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내가 가져다가 쓰기 편하게 안에다가 조인트 관절 같은 것들을 추가해 넣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기초가 되는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그 리소스 폴더에 가보시면요. 어디 있냐? 예, 리소스의 그래픽스의 3D의 심에 가보시면 여기 테스트라고 하는 예제를 제가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테스트라는 예제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놨고요. 그 내부 구성을 보면 조인트 1, 조인트 2, 조인트 3 그래서 3관절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렇게 예제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서서의 제로 로봇 같은 경우에 굉장히 멋지구리 하지만 뭐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성도 알기가 어렵고 그래서 좀 쉬운 예제 하나를 들어봤고요. 맨 처음에 시작하면 조인트 1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밑에 여기 볼록 튀어나온 거 있죠. 여기 조인트 1이 되겠고 그 주변에 실린더 지금 빨간색 이 부분이죠. 이 녀석을 하나 대충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인트 2가 여기서 시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조인트 2는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여기 박스 1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인트 2가 박스 1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 녀석을 좀 안 보이게 고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다시 조인트 3가 여기 박혀 있고요. 조인트 3 밑에는 박스 2 여기 있는 링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맨 처음에 조인트 1 거기에 실린더가 조인트 1이 회전을 하면 실린더가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요. 실린더가 움직이면 조인트 2도 따라서 움직이고 이제 조인트 2가 만약 회전을 하면 조인트 3와 박스 00이 박스 001 얘네들이 전부 다 같이 움직이는 매니플레이터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엘보우 파트 조인트 3만 움직이면 그 밑에 있는 박스 002만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게 트리 구조로 트리 컨트롤러의 트리 컨트롤이라고 하는 부분에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오브젝트들이 그냥 다 따로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서로가 점점점 이렇게 물려있는 관계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다룰 내용은 어떻게 하면 이런 구조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3관절의 푸마 타입 3자유도 형태의 로봇이고 조인트 1이 회전하면
그리고 조인트 2, 조인트 3의 회전축들이 이런 구성으로 머니플레이터의 형태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3D Max라고 하는 툴을 이용을 해서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 이 3ds Max는 굉장히 유명한 툴이고요.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 3ds Max의 전신이었던 3D 스튜디오라는 걸 봤던 게 486인가? 386인가? 예, 그 시절에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386에다가 뭐 가상 하드 스왑 공간 잡고 뭐 해가지고 억지로 띄워볼까 했는데 그 당시 타미가였나? 뭐 하여간 되게 비싼 고급 그래픽 카드가 없으면은 거의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렌더링 걸어두면은 일주일이 걸려도 안 되고 중간에 뻑이 나버리는 이런 거였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3ds Max라고 하는 이름으로 툴들이 바뀌고 컴퓨터 환경들이 좋아지면서 요새 버전 뭐 2020까지 올라갔나? 뭐 굉장히 오래된 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쓰는 거는 오토데스크 3ds Max 2014를 쓰고 있고요. 64비트 환경에서 돌아가는 뭔가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3ds Max를 여러분들이 다 설치하시기도 어렵고 기본적인 어떤 개념에 대해서만 좀 알아두시면 어떨까 싶고요. 저희 거 이제 학생들 중에는 몇 명 쓰는 학생들도 있어서 깔려있는 이 녀석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녀석을 쓸 때 되게 복잡한데요. 여기 세 개의 지금 그리드가 쳐져 있는 위에서 본 거, 그 다음에 앞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라고 하는 한꺼번에 뭔가 디자인을 할 때 세 군데에서 보는 CAD 툴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자유로운 유저 카메라 각도에서 물체를 보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기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소개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겠고요. 어떤 기본적인 오브젝트를 만드는 관점에서는 간단한 것 정도는 얘기 드리겠지만 이게 이 수업의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짧게 넘기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녀석을 보면은 이제 임포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임포트는 각종 CAD 데이터들 3ds라든가 VRML, 뭐 오브젝트 파일도 웨이브 프론트에 이런 STL 여러분들이 한번 3D 프린터 작업하시면서 들어봤을 만한 또는 CAD 3D 쓰시면서 들어볼 만한 파일들을 읽는 기능이 임포트로 읽게 되어 있고요. 임포트는 원래 이 3ds Max가 지원한 원래의 자기네 포맷은 아니기 때문에 임포트 또는 엑스포트를 해서 원래 파일 포맷들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거고요. 이 3ds는 옛날에는 3D 스튜디오라는 툴에서 사용이 됐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자기네 자체 포맷인 momo.max라고 하는 포맷이 이제 이 3ds Max의 주요 포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ds나 다른 오브젝트 파일이나 다른 것들을 로딩을 해서 이 화면에 올려놓을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 이제 올려놓고 보면 이제 제가 오늘 수업에서 요 강의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요 그래프 에디터라는 걸 보면 뉴 스키마틱 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뉴 스키마틱 뷰를 이용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인트 1, 조인트 2, 조인트 3가 뭔가 트리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보통 STL이라든가 오브젝트 파일은 이런 트리 구조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STL이나 오브젝트 파일로 뭔가를 만들면 그냥 하나의 파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의 파일 안에 하나의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들도 잘 보시면은 STL은 구조가 없지만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는 로봇처럼 관절을 갖고 있을 때 베이스 관절을 움직이면 엘보우가 움직여야 되죠. 그리고 엘보우 관절을 움직이면 베이스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방향이 쭉 있고 위에 걸 움직이면 아래 것들도 다 움직이지만 아래에 있는 것들을 움직이면 위로는 영향을 주지 않고 아래쪽으로만 움직이는 것, 바로 이게 구조, 하이어르키, 계층화되어 있는 이 3D 파일들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어떤 그래피컬한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맥셀을 이용을 해서
오브젝트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로봇 쪽에서는 안에 계층 구조가 있어야지 움직이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이 계층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맥스의 경우에는요, 쿼티 자판이라 불리기 때문에 WER 쪽 이 키보드에 있는 WER 이런 키보드들을 건드리면 단축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W 눌러주시면 오브젝트 선택한 다음에 얘를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가장 밑에 보면 여기 이렇게 좌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좌표에다가 직접 자기가 키인을 하면 탁 하고 그 위치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션 E를 누르게 되면 로테이션 모드로 바뀌면서 또 각도 XY G축으로 얼마만큼 회전하는가 이런 양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맥스를 켜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리셋, 돈 세이브 그래서 이렇게 맥스 화면이 나왔고요. 되게 무거운 툴입니다. 크리에이트에서 예를 들면 박스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박스를 만들면 2차원에서 만들고 이제 3차원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3차원도 만들고요. W 키를 누르면 이제 여기 이 녀석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W를 누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좌표들 여기 지금 보시면 맨 밑에죠. 0, 0, 0 하고 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얘 E 키를 누르면 이제 로테이션 모드가 되겠고요. 로테이션을 어떻게 할까? 다른 축에서 이렇게도 비틀어 놓을 수 있겠고요. 각도로 치면 이제 다시 0, 0, 0 넣으시면 원래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오브젝트들을 다루는 아주 간단한 기법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R 누르면 뭐가 되냐고요? R은 이 녀석을 스케일을 먹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짜부러뜨리고 펼치고 하는 관계 전체를 다 움직이는 거 유니폼한 스케일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맥스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조금 다룰 줄 안다라는 가정하에 다음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이쪽 파트는 이런 그래픽 작업을 조금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참고하시라는 얘기고 전체가 다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크리에이트 파트에 보면 박스가 있어서 박스를 누르면 이런 박스가 만들어지고요. 스피어를 누르면 이런 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했던 많은 예제들을 이제 여러 가지 예제들을 보시면은 조인트 축을 만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많이 하는 방법이 조인트 축을 스피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스피어는 이렇게 최대한 개수를 스피어의 각도가 내가 36개로 할까 18개로 할까 개수를 더 줄이게 되면 4개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이 사각형 형태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이 녀석이 이제 축을 표현하기가 되게 좋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고 이제 그래픽 쪽 하는 많은 게임이라든가 디자이너들이 이 녀석을 축으로서 표현하는데 많이 씁니다. 그래서 스피어를 선택하고 개수를 최소한으로 줄여 놓으면은 축으로서 요 오브젝트가 사용이 보통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맥스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절대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위쪽에 툴바에 보시면은 얼라인이라는 정렬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X, Y, Z 방향으로 현재의 오브젝트가 타겟 오브젝트하고 어떻게 가서 붙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툴이라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 드리겠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 왼쪽에 박스 그리고 오른쪽에 스피어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를 이 오른쪽에 있는 스피어에 갖다 붙이고 싶어요. 위치를 잡을 때 쓰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위치를 잡을까? 이 부분은 지금 위에 그림은 탑 위에서 본 거고요. 밑에 거는 앞면에서 본 그림입니다. 여기 프론트, 여기 탑이라고 표현됐고요. 이제 얘를 여기다가 갖다 붙일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박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겠고, 그 다음에 얼라인, 아까 보셨던 이 녀석을 눌러주면요. 이제 대상을 선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스피어로 선택을 하게 되면, 구를 선택하게 되면 그림이 이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창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면 X값만, 지금 Y하고 G값은 체크를 꺼놨거든요. X값만 커런트 오브젝트, 박스죠. 현재의 박스가 X축의 맥시멈이, 여기 맥시멈입니다.
타겟 스피어의 미니멈에 가서 붙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along X축을 따라서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눌러주시면은 박스의 X축 방향으로 맥시멈 값, 바로 요 라인이죠. 요게 타겟 오브젝트 스피어의 미니멈 값의 X 방향만 해서 자동으로 요게 가서 탁 하고 붙은 겁니다. 그래서 박스의 최대값이 스피어의 미니멈 값에 가서 이렇게 탁 붙어서 그림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위에 거, 이게 앞에서 본 그림이라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축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요게 X축. 보통 RGB, 레드, 그린, 블루를 써서, R이 X, G가 Y, B, 블루가 G축을 보통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RG, 마우스 어디 갔어요? 예. 여기 빨간색이 X축, 초록색이 Y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 맥시멈이 미니멈에 가서 철컥하고 붙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앞에서 본 그림에서는 여기 이제 Y축이 안 보이고요. X축하고 Z축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이제 정렬을 해서 가운데다 이걸 Z축 방향으로 내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 위에서 본 그림은 의미가 없겠고요. 다시 여기에서 Z축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같이 센터를 센터에다 맞추겠다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스의 Z축 방향 센터가 스피어의 Z축 방향 센터에 가서 정렬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전체 과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이걸 또 제가 아까 로딩을 해놨네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박스를 하나 그릴 거고요. 네, 이렇게 그리고 높이 정도 잡았습니다. 스피어, 여기에 스피어 있고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개수를 줄인다라는 건 세그먼트가 여기 32개로 되어 있는데 4개가 최소값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스피어가 9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으니까 다이아몬드 모양이라 요게 어디가 축인지 요 녀석이 바로 이제 뾰족한 데가 축이 되겠죠.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수월합니다. 근데 너무 안 예쁘니까 다시 32개를 이렇게 늘려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정렬을 해야 되니까 박스가 요 녀석에 가서 붙고 싶습니다. 그래서 얼라인 바로 여기 있죠. 요 녀석을 눌러주고 대상을 골라줍니다. 자, 그리고는 X축만 맥시멈이 미니멈에 가서 붙어라. 지금 가서 붙었죠 벌써. 어플라이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Z축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싶어요. 여기 프론트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 축이 지금 파란색이 Z축이니까 Z축의 센터와 센터를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어플라이 오케이 하면 그림이 이제 박스가 스피어의 X방향에 철커덕 하고 가서 붙어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키마틱이라는 건 뭔가,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3D 디자인하는 사람들 외에는 잘들 모르세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처음에 얘기 드렸지만 제가 게임 엔진 개발자로도 예전에 조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고요. 아마 이게 베스트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게 되면 오브젝트의 원점이 어딘가 라는 게 CAD 툴에 따라서 사각형이 정중앙이 센터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모서리가 센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뭔가 오브젝트끼리 이렇게 정렬을 잘 시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스피어, 최소 단위로 되어 있는 스피어들을 설계를 해서 원래의 그림은 이런 실린더에 사각형 2개로 해서 로봇팔이 만들어지겠지만 여기에 관절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는 관절들 3개를 J1, J2, J3를 정렬 과정을 해서 여기에다 갖다 잘 정렬을 해서 집어넣고 나서는 얘네들을 뭔가 구조를 잘 만들어주면 J1을 움직이면 이 뒤에 있는 것들이 움직이고 J2를 움직이면 이 박스 2개만 움직이고 J3 엘보를 움직이면 박스 2만 만들어주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스키마틱 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보통 이제 전문적으로 맥스를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처음에 이 모델링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맨날 모델링만 가르치고 이 스키마틱 뷰를 어떻게 만드는지 안 가르쳐줘서
3D 디자이너랑 일할 때 저희가 처음부터 이거 해야 돼, 이거부터 가르쳐주고서 시작들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조인트 3개를 넣고 그 다음에 어쩌어쩌 해서 스키마틱 뷰를 가지고 이러한 오른쪽처럼 트리 구조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J1의 영향을 받는 건 이 밑에 있는 전부 다죠. 그래서 실린더도 움직이고 J2, J3 모든 게 움직이겠고요. J2만 회전을 시키면 박스 00이라고 J3 박스 2만 움직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맵스로 돌아가서 보시면요, 여기 탑뷰, 프론트 뷰, 그리고 레프트 뷰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여기 J1을 선택을 했어요. J1을 로테이트 시켜 보겠습니다. 위에서 한 30도. 전체가 잘 움직이죠. 그 다음에 10도 이렇게 움직여 보면 위에서 보시면은 간단하게 렌더링 된 이 결과에서 10도만큼 돌아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J1을 다시 선택을 하고요, 0도를 집어넣어 주면 로봇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다음 J2를 한번 볼게요. J2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J2는 이미 축을 제가 약간 회전해야 되는 축이 다르기 때문에 축을 지금 방향을 90도로 X축 방향으로 일단 회전을 해놨고요. 그래서 여기에 30도를 넣으면은 로봇 팔이 지금 땅으로 밑으로 꺾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다시 J2를 골라야 되겠죠. 0도로 하면 로봇 팔이 이렇게 올라오고요. 마이너스 30도를 넣으면 로봇 팔이 이렇게 들리겠죠. 그래서 이 그래픽 요소하고 뒤에서 프로그램 요소들을 이제 잘 짜맞춰야 이런 움직임들이 가능한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그래프 에디터에서 보면 스키마틱 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키마틱 뷰를 만약에 다 잘라 놓으면, 이게 없다면,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총 7개인가요? 6개로 따로따로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관계가 다 끊어져 있죠. 자, 이 상태에서 J1 또는 J2를 움직여 보면요, J2를 회전시키면 J2만 움직이지 그 밑에 있는 링크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J2만 이 부분만 한번 확대를 해서 보실게요. 이게 J2거든요. 이 녀석을 회전하면 객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J2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팔들이 안 움직이니까 로봇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바로 그래프 에디터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J1 밑에 누가 있냐, 실린더가 있기 때문에 요 보시면 커넥트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린더는 J1에 붙어 있고 J2는 J1에 붙어 있고,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올려서 놓고요. J3는 어디 붙어 있는가? J2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의 관절들, 박스2는 J3에 붙어야 되겠죠. 엘보우 파트에 있으니까. 얘는 J2에다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리 구조가 완성이 된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팔이 움직이는데 제대로 안 움직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J2를 찍어서 이제 다시 한번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런 식으로 로봇 팔이 같이 움직이는 장면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능임에도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잘 몰라요. 그분들은 뭐랄까, 그림을 그려내는 데만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프로그래밍화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래의 주제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키마틱 뷰라는 걸 통해서 관절들을 심어주면은 우리는 이 밑에 있는 실린더라든가 박스들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조인트 축에만 접근을 해서 움직여주면 로봇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복잡한 예제들이, 복잡한 CAD나 또는 다른 데서 다운로드 받은 오브젝트들이 있을 때 그걸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부에다가 조인트 축들을 심어 주셔야 됩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조를 만든 다음에 J1, J2, J3를 파이썬에서는 get 명령, 윈도우즈에서는 find 명령을 써서 얻어낸 다음에 이 J1, J2, J3에다가
호모제니우스 트랜스폼, 호모제니우스 행렬을 집어넣으면은 이 로봇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게 바로 3D 쪽의 주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엔 파이썬 예제입니다. 테스트 5 예제이고요. 이 테스트 5 예제에서 테스트 2 파일을 읽은 경우와 테스트 파일을 읽은 경우 두 가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원래 예제거든요. 얘를 로딩을 하게 되면 J1, J2, J3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J2를 회전을 시키면 파일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테스트 2.3ds 파일, 이건 데이터 파일이에요. 얘를 보시면 여기를 제가 일부러 끊어 놨어요. 그러면 J2하고 J3는 관계가 없으니까 J2를 회전시키면 요 박스 001까지는 움직이지만 요 뒤에 있는 녀석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원하는 그래픽 환경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요렇게 아주 심플해 보이는, 지금 3관절이고 오브젝트 총 합쳐서 6개밖에 안 되잖아요. 요걸 여러분들이 오픈GL을 가지고 직접 만들어 보시면은 이 부분을 항상 간과하기 때문에 매니플레이터 형태로 움직여봐 하면은 대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움직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J2가 움직인 거를 이쪽 호모제니우스 트랜스폼에도 이만큼의 거리를 가지고서 회전한다라는 호모제니우스 트랜스폼을 계산을 해서 여기다 집어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좌표 변환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제가 항상 로보틱스 가르칠 때도 얘기하지만 호모제니우스 트랜스폼이 되게 로보틱스에서 복잡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로보틱스는 진짜 쉬운 거고요. 6개 곱해 넣는 거 그거 뭐 극한 거 그게 어렵나요? 이 그래픽스 쪽에서 보면은 좌표계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로봇 팔 껍데기 별의별 게 다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 좌표계 계산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피봇을 토대로 해서 좌표 변환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변화가 여기까지의 트랜슬레이션, 그리고 다시 여기서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호모제니우스 트랜스폼 연산이 굉장히 복잡한 게 그래픽스이고요. 그래서 뭐 드나비트 하텐버그, DH 파라미터 같은 거 그딴 건 안 써도 됩니다. 그냥 호모제니우스 트랜스폼만 가지고 계속 곱해 나가도 모든 것들이 로보틱스 쪽에서 연산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제가 2개의 파일을 넣어놨기 때문에 각각 대입해 보시고 얘네가 왜 안 움직이는지, 이 서로 연결되는 구조들을 여러분들은 만약에 오픈젤로 이걸 만든다 그러면 트랜스포메이션 변환 행렬들을 로보틱스보다 더 복잡하게 이동에 대한 것들을, 조인트 이동과 회전에 대한 것들을 더 추가로 넣어줘야 시뮬레이션이 된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런 복잡한 과정들은 지금 제가 만든 엔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시면, 이 스키마틱 구조만 잘 맞춰 주시면은 이 관계가 이렇게 관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새 제가 중국 학생들이 지금 무려 이번 학기에 7명 들어와서 지금 박사과정 논문 지도를 하다 보니까 관시가 아니라 관계가, 제가 아는 중국어 몇 개 안 되지만 맨날 관시는 중국어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래픽스에서 스키마틱 뷰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런 부분 상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레슨 5는 여기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